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4단원의 시작입니다. 4단원의 이름은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소주제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시점은 아마 선생님이 출장을 가서 아마 수업 시간에 이 수업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화면을 넓게 쓰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선생님 아이패드가 고장나서 보시면은 여기가 터치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마 조금 필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크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내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좀 세 가지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정반응, 역반응, 가역반응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화학반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 즉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으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이러한 반응, 요걸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하고요. 화살표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표시하는 반응을 정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반응은 뭘까요? 반대겠죠.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으면 바로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반응, 이걸 우리는 역반응이라고 하고요. 화살표로는 왼쪽으로 표시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역반응은 뭘까요? 가역반응은 여기에서의 가는 가능하다의 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은 역반응의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응물이 있고요. 생성물이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응물이 있으면 얘가 생성물이 되고 있어요. 그럼 반응물의 양은 줄고 생성물의 양은 늘겠죠. 반응물의 양이 줄고 생성물의 양이 늘면 이제 생성물이 뭐가 되는 반응도 진행될 수 있냐면 반응물이 되는 반응도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왔다 갔다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즉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반응을 우리는 가역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요,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반응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이에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러한 가역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물의 증발과 응축이에요. 자, 물은요, 우리 화학식으로 H2O라고 쓰죠. 이때 액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괄호 열고 리퀴드라고 적습니다. 우리 기체 상태의 물은요, 수증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화학식을 쓴 다음에 괄호 열고 G 가스라는 기체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때 증발이라고 하는 건요, 물의 표면에서 그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증발이 정반응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체들이 모여서 다시 뭐가 될 수 있냐면 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응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응결이다 라는 의미로 더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의 증발과 응축도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산화질소는 화학식으로 NO2라고 쓰고요. 얘는 기체입니다. 특이하게도 젓갈색의 기체를 띠고 있어요. 젓갈색을 띠는 기체입니다. 자, 그리고 N2O4라는 물질도 있는데요. 얘는 무색을 띠는 기체예요. 자, 그때 젓갈색을 띠는 이 이산화질소 두 개가 만나서 무색을 띠는 사산화이질소가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 사산화이질소가 스스로 분해되면서 젓갈색을 띠는 이산화질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얘 또한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역반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승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화학식으로 CO2라고 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베스킨라빈스 같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가면요, 아마 드라이 아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드라이 아이스는요, 바로 기체 이산화탄소를 고체로 승화시킨 물질이에요. 이렇게 기체가 곧바로 고체가 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고체, 드라이 아이스, 공기 중에 놔두면 뭐가 됩니까? 다시 이산화탄소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하게 되죠. 이러한 반응 또한 우리 승화라고 불러요.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 반응이 승화되는 반응이 우리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염화나트륨의 용해화 석출인데요. 우리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소금이라고 알고 있는 거, 우리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자, 근데 얘를 갖다가 뭐에 녹여요? 물에 녹입니다. 물에 녹이면 NaCl aqueous 솔루션, 수용액이 되는 것이죠. 이때 물에 녹는 현상을 우리는 용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근데 물에 너무도 많이 녹이면 다시 고체로 석출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용해와 석출이 모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가역 반응의 예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는 가역 반응의 예시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가역 반응을 주제로 지금부터 공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비가역 반응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사실상 이번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비가역 반응이요. 가역 반응이 아닐 비자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역 반응이 아닌 반응이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역반응이 너무나도 조금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정반응만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연소 같은 거. 여러분들 종이를 태워요? 그럼 종이를 불에 태우면은 이게 재가 남고 공기 중으로 뭐 수증기나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잖아요. 다시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재가 만나서 종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반응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 이 메테인 기체를 갖다가 내가 산소 기체랑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이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근데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메테인과 산소기체를 만드는 과정은 거의 일어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연소와 같은 것들이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연소가 있고요. 뭐 앙금 생성 반응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중화 반응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일부 반응들만 이렇지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비가역 반응도 사실은 역반응이 조금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역반응은 무시하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비가역 반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역 반응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적 평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단원이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인 만큼 이 동적 평형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별표 하나 치시고 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 전제가 가역 반응이어야 합니다. 어떤 화학 반응이 가역 반응일 때, 즉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일 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정의될 수 있잖아요. 이때 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을 우리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이게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겉보기에는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다만 그 속도가 같았을 뿐입니다. 요거 우리는 요 세 가지로 우리는 동적 평형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옆에 선생님이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이렇게 강철 용기에다가 선생님이 뭘 넣어 볼 거냐면 NO2라고 하는 기체를 넣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NO2라고 하는 기체는 좀 전에 봤겠지만 우리 젓갈색을 띠는 기체라고 했죠. 젓갈색. 자, 얘는요 스스로 반응해서 얘네들이 두 개가 반응해서 N2O4라는 기체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고요. 이 N2O4라는 기체는 무색을 띠는 기체입니다. 자, 선생님이 강철 용기에다가 맨 처음에 뭐만 넣어요? NO2만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젓갈색의 기체가 가득 차 있겠죠. 그지? 지금 여기에는요 NO2 기체만 들어있어요. 뭐 1리터에 10몰만큼 있다고 칠까요? 10개 들어있는 거야. 몰농도로 따지면 우리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몰농도로 따지면 부피분의 몰수니까 1리터 안에 몇 몰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요거는 10몰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NO2가 맨 처음에 10몰농도만큼 있었다라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충분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일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NO2는요 점점 줄어들 거고요. NO2는 줄어들 거고, 그리고 무색의 N2O4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요 강철 용기는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조금 옅어진 상태가 될 거예요. 왜? 무색의 NO2가 존재하기 때문에. N2O4가. 그래서 여기는요. NO2와 N2O4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치겠습니다. 그치? 자,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처음에 우리 반응 속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처음엔요, 정반응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왜? 젓갈색의 반응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맨 처음엔 정반응만 일어납니다. 하지만 정반응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생성물인 N2O4가 생기니까 뭐도 일어날 수 있냐면 역반응도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반응이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반응물의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역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성물의 양이 많아야 돼요. 근데 정반응은요, 반응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 반응 속도가 정반응의 속도를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정반응의 속도라고 한다면 정반응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가 점점 반응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감소합니다. 그치? 그러다가 생성물의 역반응은 어떠냐면요, 생성물의 양이 아예 없는 맨 처음에는 0이었다가 생성물의 양이 생기는 순간부터 점점 증가합니다. 반응물의 양은 줄고 생성물의 양이 느는 거죠. 그러다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이렇게 같아지기 전부터는요, 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서로 같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자, 이때 바로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요 지점, 여기 반응물의 속도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진 요 지점을 우리는, 아이고 터치가 안 된다, 동적인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적인 평형에 도달한 시점을 우리는 T라고 얘기를 할게요. T시간. 자, 이때 이들의 농도,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처음엔 반응물이 총 10몰만큼 있었죠. 그럼 10몰 농도인 거지. 1리터 안에 10몰 있으니까. 즉 NO2만 맨 처음에 10몰 있었어. 자, 그러다가 자, 여기다가 한번 그대로 정의해 볼게요. 만약에 10몰 있었는데 N2O4가 이후에 2몰만큼 있다고 칩시다.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났더니, 자, 요거 약간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응 전에 10몰만큼 있었는데 N2O4가 2몰만큼 생겼대요. 얘가 2몰만큼 생겼대. 그러면 NO2는 얼만큼 있을까? 자, 얘가 2개 반응해야 요거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럼 2개 나왔다는 건 요거 4개가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반응 후에 얼만큼의 양식 존재하는 거냐면 10개 중에 4개 반응했으니까 6개 존재하는 거고요. N2O4는 2개 존재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6개, 6몰의 NO2가 존재할 예정에 있는 거지. 자, 여기 농도 그래프에 정리해보면, 농도라고 하는 건요, NO2의 양, 맨 처음에 10몰 농도, 10만큼 있었어.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자, T초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감소하다가 일정해지겠죠. 그치? 왜냐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6몰 농도로 마치겠죠. 자, 그럼 생성물인 N2O4는 어떨까요? 맨 처음에 없었어. 없다가 점점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어디까지 증가해? 그치, 2몰이 될 때까지, 2몰 농도가 될 때까지 증가하다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거죠. 즉,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각각 일정한 농도, 일정한 양을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즉, 색깔이 연해지지도 그리고 진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요거를 우리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건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 즉 가역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진 지점을 우리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같아지는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논리에 따라서는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고요. 겉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그 속도가 같을 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역 반응에서 어떻게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몇 가지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증발과 응축. 첫 번째는 물의 증발과 응축인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물의 증발이라고 하는 건 물의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응축이라는 건 뭐예요? 수증기가 다시 액체로 액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응축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진공 용기에 물을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 표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증발이 나타납니다. 그럼 증발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증발만 일어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생깁니까? 이런 식으로 증발한 수증기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이렇게 증발만 일어났어도 이제 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수증기가 생기는 순간부터 이제 응축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증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수증기들이 존재하고 네모난 수증기가 어딨어? 수증기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수증기들이 다시 응축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고 이 응축하는 속도와 증발하는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겠죠. 우린 이때를 동적인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반응 시간에 따른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91페이지 오른쪽 아래 그릴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속도라고 하는 거. 처음에는 어때요? 증발 속도는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요건 바로 증발 속도예요. 자, 속도를 앞으로 V라고 쓸게요. 자, 왜 시간에 따라서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나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그 증발 속도는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물이 있으면 물 표면에서 동일한 면적 안에서 증발하는 입자수를 얘기합니다. 자, 이건요, 온도만 똑같으면 똑같아요. 자, 내가 이만큼의 면적에다가 놔도 이러한 동일한 면적인 25도씨에서는요, 동일한 면적에서는 하나만 증발한다고 칩시다. 내가 이렇게 넓은 면적에 물을 넣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도씨에서는요, 이 동일한 면적에서는 입자가 딱 한 개만 증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증발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요, 온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온도를 50도씨로 늘린다? 그러면은 동일한 면적에서 증발하는 입자수가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씩이라고 친다면. 그래서 증발 속도는요, 온도만 일정하면 똑같은 물리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시간이 지나도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뭐가 변하는 거야? 그치, 응축 속도가 변하는 거죠. 응축 속도는요, 수증기의 농도에 비례합니다. 수증기가 없을 때는요, 0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증기가 생기죠. 생기면 점점 응축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터치 안 되는 부분이네.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요.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지?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부르고요. 이때부터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이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응축 속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게 되는 이 지점이 바로 동적인 평형에 도달한 지점이고요. 우리 가나다로 따진다면 바로 다에 해당이 되겠죠. 다에 해당이 되는 곳이 바로 동적인 평형에 도달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물질의 양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처음에 만약에 물이 10몰만큼 있다고 칩시다. 아이고, 이거 터치가 안 돼서 좀 힘드네요. 10몰만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물이 10몰만큼 있으면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물질의 양은요, 맨 처음에 물만 10몰만큼 있었어. 자, 그러다가 나중에 수증기가 2몰만큼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총 물이
신물만큼 있었고, 지금 수증기는요, 물 하나당 수증기 하나가 나오는 거죠. 얘가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반응 후에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니까 수증기가 2몰만큼 생겼대. 그 말은 물이 2몰만큼 기와 증발하면서 수증기 2몰을 만들었겠죠. 그럼 물은 8몰만큼 남았겠지. 그럼 물질의 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는 시간이죠, 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물의 양은요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러다 일정해지죠. 요게 지금 액체인 물의 양이야. 근데 얘가 8몰이 되잖아요. 그럼 없어진 만큼 수증기가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수증기가 이렇게 생기겠죠? 하다가 다시 일정해지겠죠. 이렇게. 요게 바로 수증기의 양입니다. 수증기의 양은요 2몰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요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아이고 이거 조금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자, 얘를 좀 어떻게 그려야 돼? 얘는 쭉 빼야 돼. 이렇게. 자, 요 지점에 맞도록 이렇게 더 많이 그릴게요.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그러다가 요 지점 T라는 곳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고, 이게 이렇게 일정해지는 요게 바로 수증기의 양을 그래프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없어진 만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증발 속도 어떨까요? 가나다? 같다고 했죠. 증발 속도는 온도만 일정하면 똑같은 물리량이기 때문에 가와 나와 다가 같아요. 응축 속도는요, 처음에는 0이었어. 그러다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점점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일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 그러면요 우리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요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는 더 작죠. 증발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럼 이 값은 1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분모값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서로 어떻게 되는 지점인 거죠?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약분돼서 이 값이 1이 되는 지점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량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의 양과 수증기의 양, 아까 전에 했었죠. 물의 양은요 점점 감소하죠. 물의 양은요 점점 감소하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자, 수증기의 양은요 처음엔 0이었죠. 가일 때는 없었어. 그러다가 점점 많아지는 거지. 점점 많아지다가 그 다음에는 일정해지겠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의 양과 수증기의 양,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물의 양과 수증기의 양은요,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수증기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분모값은 작아지고 분자값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일 때보다 나일 때가 더 크겠고, 나일 때보다 다일 때가 더 크겠죠. 하지만 동적 평형에 도달한 이후부터는요 일정한 값을 갖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증발과 응축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후에 이러한 물리량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사례는 설탕의 용해와 석출입니다. 용해와 석출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용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설탕이 있으면 이 설탕이 물에 녹는 거죠. 고체 설탕이 있으면 이 고체 설탕이 수용액인 설탕이 되는 것입니다. 액체 설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용액의 설탕이 되는 걸 우리는 용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설탕, 용해된 설탕들이 다시 고체 설탕으로 되돌아가는 현상, 이런 걸 우리는 석출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용해와 석출에서도 우리는 가역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단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정한 물의 양에다가 내가 설탕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뭐만 일어날까요? 그치, 설탕이 이렇게 용해되는 현상만 나타나겠죠. 그러다가 용해되는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용해된 설탕 입자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럼 이러한 용해된 설탕 입자들이 일부는 다시 석출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용해되는 속도와 용해된 설탕 입자들이 다시 고체 설탕으로 석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그 두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이때를 동적인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고체 용질의 양과 그리고 수용 상태의 용질의 양이 서로 각각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다라는 뜻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를 비교할 건데요. 자, 석출 속도는요, 처음에는 0이었다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면요, 이때를 우리는 동적인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때가 바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진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요, 용해 속도와 속도분의 석출 속도를 비교를 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큰 상태입니까? 아직은 용해되는 속도가 커요. 그래서 이 값은 1보다 작은 값을 갖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평형에 도달한 이후에는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앞에서 선생님 앞에 증발 속도 했던 것처럼 왜 용해 속도는 따로 각각의 속도를 비교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얘가 같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설탕이 용해되는 속도는요, 그 설탕의 결정의 모양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근데 용해되는 과정에서 이 결정의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용해 속도를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석출 속도는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용해 속도보다는 작구나 라고 하는 것, 작구나 하는 것과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구나 라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고체 용질의 양은 어떨까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고체 용질의 양은 가일 때는 제일 많겠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체 용질의 양은 없어지겠죠. 그러다가 다가 됐을 때, 평형에 도달했을 때 가장 고체 용질의 양이 작겠고요. 그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용해된 용질의 양은 어떨까요? 맨 처음에 용해된 용질의 양은 0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용해된 설탕의 양이 증가하다가 다가 되는 순간부터 일정해지는 거죠. 그렇지? 두 값이 같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언제부터? 동적 평형에 도달한 이후부터. 자, 그럼 몰농도라는 거 어떨까요? 몰농도. 자, 설탕의 몰농도. 몰농도는 우리 부피분의 몰수를 표현합니다. 이때 우리가 설탕이 용해가 돼도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설탕의 양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엔 설탕의 몰농도가 0이었다가 그러다가 아이고 잘못 썼네요. 나는데 여기다, 그지? 점점 증가하고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최고점을 이루고 그 이후부터는 설탕의 몰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설탕의 용해와 석출 과정에서도 동적인 평형을 찾고 평형 전과 평형 후에 각각의 물리량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내용과 좀 연관을 해본다면 우리 가와 나 상태는 지금 아직 용해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불포화 용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포화 용액, 아직 더 용해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포화되지 않았어. 하지만 다는요, 동적인 평형에 도달한 그 시점의 용액은요 바로 포화 용액입니다. 내가 용해될 수 있을 만큼 최대로 용해된 상태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화 용액이 바로 동적인 평형에 도달한 상태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상태는요 우리 용해와 석출 과정에서의 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이 다 상태를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앞에서는요 우리 물의 증발과 응축을 봤잖아요. 그럼 이때는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 동적인 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상태는요 우리는 상태 변화에서의 평형이다라고 해서 상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평형. 그냥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물의 증발과 응축은요 상평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고체의 용해와 석출 과정은요 용해평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평형에 도달하는 사례를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상평형의 사례와 용해평형의 사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3단원의 첫 번째 내용인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물의 이온화, 자동 이온화와 그리고 pH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